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검찰이 어제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정책본부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2013년 그리고 2014년 검찰이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차관은 태국으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작 출금은 이규원 검사가 요청을 했고 차규근 본부장은 이를 승인했을 뿐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청구 기사들 밑에 댓글이 수백 개 혹은 수천 개가 달렸더군요.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입니다. 김학의 사건 덮은 검사는 수사를 안 하고 도망가는 걸 잡은 검사는 미친 듯이 보복 수사한다. 또 이런 글도 보입니다. 깡패짓 지긋지긋하다. 검사들의 마지막 발악. 지금 말씀드린 이 댓글들은 그나마 방송용으로 가능한 비교적 얌전한 반응들만 추려낸 겁니다. 지난 2016년 윤석열 검사는 이런 말을 했었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깡패인지 검사인지 국민들의 판단은 대략 끝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의 명랑시사 지금 시작합니다. 3월 3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경원 전 의원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뉴스 로우킥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중수청을 강력하게 비판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사건을 더 깊이 파보는 사건 개장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정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정말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네, 네. 트는 라디오마다 의원님, 그러니까 후보님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100% 여론조사로 결정이 되고요. 내일 후보가 확정인데요. 지금 오세훈 전 시장과 선두를 다투고 있죠.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박빙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중도층까지 또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조금 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서울시정은 위기의 시정이잖아요. 비상시정이죠. 빨리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달라, 부동산 문제도 극복해달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조금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 그래서 네, 중도층까지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 이제 오전 인터뷰에서 나 후보님을 겨냥해서 강성 보수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지향점이 달라서 단일화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좀 문재인 정권 견제해달라 이런 마음들이 많이 크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견제 때문에 야권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일화가 가능하다. 저는 단일화 의지를 이미 수차례 밝혔고요. 네. 글쎄요, 사실 지금 중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겠죠. 이 어떤 후보가 지금 이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그냥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시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께서.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결국은 이제 최종 후보로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선출이 되면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와도 단일화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쉬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보다 나경원 후보가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안철수 후보보다 경쟁력 있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으로 일을 할 때는 뭐 국회랑도 같이 일을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정부랑도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네네. 단순히 뭐 시장이 시의회만 하고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뭐 국회의원을 좀 하시기는 했지만 이렇게 뭐 제대로 정치를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한계도 있으시고 또 이제 제대로 정치하시지 않다 보니까 현장이나 민생 목소리에 좀 어두우실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나 이런 정부랑 일을 하려면 그래도 당이 세석 있는 당 갖고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낮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지금은 좀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것에는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어떤 정책은 좀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하신 성격이라서 잘 하실 수 있을지 그런 걱정입니다. 네, 그런 걱정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경쟁력이 더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런데 조금 기술적인 거긴 합니다만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해서 이제 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 이제 기호를 어떻게 달 것인가 그 논쟁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언급도 있었고요. 지금 만약에 안철수 입당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네. 입당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실질적으로 번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글쎄요. 이제 우리가 단일화 과정에서도 입당이나 이런 것과 같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네. 부분은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겠죠. 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일단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후보님께서는? 저는 뭐 그건 본인의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결단. 뭐 반드시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4번으로는 선거운동하기가 힘들 거다. 결국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인데요. 네네. 이 보궐선거라는 것은 통상의 선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적극적 지지자들, 적극적 투표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상 조금 마지막 뒷심을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4번으로 하시면 그 뒷심을 쓰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은 지금 서울시 내부 이제 권력 구조라는 게 민주당 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고 민주당 쪽이 그렇죠. 다수를 점하고 있고 또 정부와도 워낙 이제 협력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야당이시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일이 추진이 될 것인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4선 정치인이 제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아무리 지금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여권에 무세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느냐. 이번 선거가 일어난 이유를 보시면 역시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진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 사건 문제를 정리하고 더 나은 여성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뭐 사회를 가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 의미는 역시 이번에 여당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네. 뭐 일을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의 일을 여당 후보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박영선 전 장관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나중에 최종 후보가 되시면은 결국 이제 맞대결을 해야 될 상대로 보입니다. 박 후보를 앞서는 경쟁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제가 뭐 이제 우리 후보도 돼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넘어야 되니까 아직 네.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네. 뭐 박영선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겁니다. 네. 민주당 출신이 가장 큰 단점. 장점은 왜냐하면 없습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사실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 지금 후보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게 표를 줄 명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단점은 말씀해 주셨고 장점은 혹시라도 없습니까? 뭐 오래 정치하셨고 네. 또 뭐 이번에 이 정부 와서 장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공약을 좀 여쭤볼게요. 이 출마 선언 당시부터 강남 재개발 또 부동산 공급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부동산 정책 다른 후보와 좀 차별점이랄까요? 어떤 선명성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공급 문제가 있고 하나는 세금 문제인데요. 네. 공급 문제는 원더풀입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게 해드리기 위해서 풀 걸 풀겠다. 그러니까 네. 결국 민간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면 네.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이 32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이 짓는 거랑 민간이 짓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공공이 짓는 건 우리 세금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도 없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이 원하는 집을 짓게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일 때 정해진 종부세 기준이 9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고가 기준도 12억으로 올리고 네. 그래서 12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경해 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이 재산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파트의 매매 등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월세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재산세 감경하는 거 두 가지를 큰 공약으로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가장 히트를 쳤다고 할까요?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출산 지원에 1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인데. 그거는 주택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원더풀 해서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 공급 늘리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한 축으로는 임대 아파트를 늘려드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서울이. 그렇죠. 그래서 한 20%까지는 높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는 한 10년 정도의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간 모델로 사실은 그냥 민간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지만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1,000만 원대 아파트, 이거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대 아파트가 가능하냐? 토지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위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게 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죠. 네. 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1년에 1만 원씩 공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서울에 차량 기지리 같은 것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요. 네네. 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절반은 청년에게, 절반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는 분들 중에서 일정한 소득 요건 이하의 분들에게는 청년의 경우에는 3년간 이자
지원을 해드리고 네. 신혼부부에게도 3년간 이자 지원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출산을 하셨을 경우에 3년 더 이자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신혼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 낳으면 최대 9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자 지원의 합계액이 최대 1억 1,70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공약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1억 원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 사실은요. 이제 이게 뭐 저출산 대책의 일환도 되는 거잖아요. 아이 낳으면 이자 지원을 더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이게 도움이 되냐 이런 말씀들 하시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국가적 재앙이에요. 아시겠지만 네네. 2016년에 제가 이제 국회 저출산특위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 40만 명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40만 명 출산을 한다. 출생이 된다. 근데 이 40만 명 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노심초사하던 때인데 네. 그 이후 3년 만에요. 작년에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수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수치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0만 명대도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출산에 대한 우리 대책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남자분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양육 부담, 그렇죠. 두 번째가 네. 주거 안정이고요. 여성분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네. 첫 번째가 자아 실현, 두 번째가 주거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공히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주거 안정을 좀 해드려야지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에서 말씀을 좀 하시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신 부분, TBS의 교육 기능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저희 같은 이 명랑 시사는 없어지는 건지 뭐 궁금해서요. 어떤 아이디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네. 이제 TBS의 설립 목적을 보면 교통 등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고 살리고 하는 거는 시장의 권한은 아니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TBS가 교통 등 정보에서 그 교육 정보를 제공하면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TBS가 트래픽 플러스 티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앞으로 비대면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보편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강남구에서 강남 인강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EBS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또 강남 인강 같은 것을 더한 어떤 온라인 이런 강의를 이 TBS를 통해서 우리가 송출을 한다면 우리 서울의 아이들의 학력 격차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네. 제가 TBS가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 티칭, 이 교육에 관한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지금 사실은 교육 문제가 가장 우리 서울에서 강남북 격차에 대해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명랑 패널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죠. 조금 전에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4명이지만 2명만 보이는 건 또 사실이고 네. 누가 명랑하게 웃을까요? 한번 던져보시죠. 글쎄요. 2명 중에 1명이겠죠? 지금 오세훈 후보는 네. 초박빙이다라고 내가 이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초박빙이라고 스스로 표현했고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조금 전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내가 우세하다. 중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그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이 1차 예비 경선을 거쳤습니다. 컷오프를 시켰죠. 서울시장 후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 1차 경선 때 민심 80%가 국민 ARS죠. 당심 20% 당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사실은 당원들 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요. 그렇죠. 네. 민심을 물어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2차 면접은 2차 경선 어떻게 하냐? 민심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심 80%에서 약간 근소하게 우세했었던 오세훈 후보가 민심 100%로 확대됐을 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여기서 나경원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벌려야만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데 본 경선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재질문을 합니다. 재질문은 무엇이냐면 1차 예비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때 모른 무응답쯤은 그냥 남겨뒀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면접은 재질문에서 모른 무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민주당 지지자층이나 안철수 지지자층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이 사람들에게 재질문합니다. 그래도 그중에 누군가를 더 지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나경원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적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재질문했을 때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여론조사 기관들의 관측이고요. 이래서인지 3월 1일에 오세훈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공격을 했죠. 네. 이 행간을 살펴보면은 김종인 대표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고요.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철수 지지층은 혹시나 재질문이나 또는 그냥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이제 선거 전략을 오세훈 후보는 펼치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득표가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박빙으로 가고 있는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빙일 수도 있고 이제 100% 여론조사라는 게 또 일부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가산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정상근 기자, 둘 중에 1명 된다. 그렇게 답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한 명 누구를 콕 집을 오창석 생각 평론가도 없이. 비슷한 대답을 저도 굳이 따지자면 나경원 후보가 그래도 근소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양측 모두 무조건 단일화 이번엔 반드시 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겠죠. 기호를 몇 번으로 하느냐 이 얘기는 곧 입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의 번호인 4번이 되겠죠.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이 될 경우는 이제 기호 2번이 될 가능성이 기호 2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전은 이제 기호 4번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 4번으로 가는 충성도 있는 표가 있을까라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기를 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 서울에서 열린 선거 7번이나 국민의힘 기호 2번이 다 졌기 때문에 딱히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 번호가. 7번이나 졌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을 이제 빌어서 인용해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돼서 4번으로 유지가 되면 선거운동을 같이 띄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기승전 입당이에요. 실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사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다. 도와줄 수 있고 어제 이제 JTBC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그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에는 지지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울산에 출마했던 그 후보 단일화한 이 정의당 후보의 이 지지 유세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번이냐 4번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냥 국민의당 이름으로 이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 선거가 끝나고 5년 동안 뭐 아무 선거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서울이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울의 수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냐 국민의당 소속이냐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생각하면은 그냥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뭐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도 있겠고, 그리고 좀 더 대선까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서울 안에서 좀 조직력이 좀 중요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서울시장의 지원이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돼야 뭐 앞으로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2011년 당시 선거 때도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10번 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번호가 문제는 아닌 거고 그냥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존립 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기호 10번을 박원순 전 시장이 고집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 전에 이제 단일 후보를 몇 번 밀어줬었는데 낙선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번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가 후보를 내지 못했었던 부끄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렇게 10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석의 정당에게 번호를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당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자기 당 후보도 한 명 못 내느냐 서울시장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도 자기 당 사람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까지 어떻게 이끌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바로 그 존재 이유가 바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당시 박원순 기호 10번 무소속 후보는 저는 그 당시 이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민주당은 지금의 국민의힘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은 지리멸렬이라는 단어가 늘 붙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가 사실 그 당시는 맞았기 때문에 20번이 먹혔었죠. 알겠습니다. 뭐 기호 문제는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결과가 누가 될지가 관건이죠. 그렇다면은 번호의 이슈는 사라질 수도 있죠. 만약에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다니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이슈가 또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어디 갔는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이렇게까지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지 참 역대급입니다.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했는데 정상 기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 수사권 좀 박탈 움직임은 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재차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국가와 정부의 이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고 또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이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야 하고 또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이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한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대를 위해서 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답을 했고요. 그리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아니다. 그럼 뭐 유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까?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는 이 말보다 그 다음 말이 더 관심이 끌었는데 뭐 지금 뭐 정계 진출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그 이후에 이제 대구에 온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고장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더 메시지가 있었다. 사실상. 대구이다 보니까. 대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그 늦깎이 데뷔를 했었죠. 이게 사법고시 많이 떨어지고 네. 뒤늦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 시작을 했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고향을 연결시키긴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보수의 심장인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조사를 하면은 계속해서 여권이 아닌 야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야권의 보수의 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윤석열 총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고 남겼던 이 메시지가 네. 크게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나는 어딘가 나가서 이 정권과 다른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기정사실화된다면 네. 지금까지 행동했었던 것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좀 잘못된 처신이 아니었나 공무원으로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딱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네.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스탠스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 야당에서 했었는데 오늘도 약간 좀 유보적인 답변이 나왔던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뭐 중수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만들면 윤 총장의 우려처럼 완전히 검찰 뭐 수사권 박탈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질 것인가 뭐 관건은 그거잖아요. 누가 얘기했냐가 아니라 맞는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건데 실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을 해서 이 수사권을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놓고 혹은 이 경찰로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부패가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이 중수청이 없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독점된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패가 해오던 대로 네. 없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도 뭐 많은 네. 국민들이 문제점을 목도했던 것이고 또 BBK 수사에서도 봤던 것이고 또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제 부패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가 가져야 국민에게 좋다. 또 부패가 말을 못 붙인다라고 답변을 하기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수청에 대해서 그 뭐 여당 내에서도 조금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경찰이지 검찰이지 공수처 출범했지 여기에 또 중수청까지 가면은 국수본도 있지 이러면은 정말 헷갈린다. 수사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 인권 침해가 뭐 발생한다. 이런 우려가 실제 뭐 법을 전공하신 학자들 사이에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제 아예 검찰 막 없애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오창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네. 6대 범죄, 이제 부패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와 관련된 이 법안이 검찰에게 그대로 남겨두면서 사실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공수처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6대 범죄를 그대로 검찰에 맡겨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다시 떼서 이제 중수청이 나온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고 권한이 분산되고 원래 하던 것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네. 국내 정보 담당 업무도 국정원에서 빼서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네. 그러면 경찰의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국수본도 등장을 하는 것이고 또 정보 업무 그냥 경찰로 맡겨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자치경찰로 좀 빼자. 경찰의 힘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자. 이렇게 나오면서 네. 신설되는 청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은 지금 기소와 수사를 같이 가야만 지금의 기득권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떠나서 그냥 본질은 검찰은 원래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막강한 권한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 여당은 그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든 분산시키려고 하는 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다툼이라고 좀 저는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불쾌감을 표시했고 정세균 총리도 오늘 뉴스공장에 나와서 정치인 같이 행보를 한다.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 이 언론 접촉 잇따라 이어지는 언론 접촉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사실 그동안 이제 대검찰청에서 뭔가 입장을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입장을 냈을 때는 이제 대검찰청의 공식 그 홍보팀을 통하거나 네. 혹은 뭐 이제 대검찰청의 일부 인사들이 관계자란 이름으로 이제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는 좀 그런 방식을 취해왔는데 많이 흘렸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행정부 일원이라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적으로 누가 이제 언론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좀 조직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건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행정부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내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도 보통 이제 관계자란 말로 써달라, 뭐 익명으로 해달라 좀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근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첫 인터뷰까지는 뭐 그동안 인터뷰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국민일보 인터뷰는 넘어갈 수 있겠다 치더라도 이게 그 청와대에서 좀 이런 이견이 있으면 뭐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얘기를 하라라고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또다시 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별도로 자신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뭐 사실상 정치 행위라고 보면은 뭐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그 일각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여권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다. 로우키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추윤 갈등 당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랐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약간 무시하는 전략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추윤 갈등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도 메시지를 낸 것이 중수청과 관련돼서 검찰총장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과거를 살펴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똑같이 채택될 경우에 또 한 번의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여론전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대선 후보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불거진다면 다시 불거진다면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 의도였다라는 것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거취를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공직자로서 임기가 마치고 나서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더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우킥은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엿새째인 오늘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 2건이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망 사례가 2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그리고 평택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남성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교수님께서는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건당국에서 관련해서 백신 접종하고 사망 사이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특히나 두 사망 사례 중에서 그 고양 요양병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였던 증상들이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증상하고도 관련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경기 고양의 요양병원 그 50대 남성과 또 평택에 있는 60대 남성은 좀 증상이 조금 달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망 전에 보였던 증상이 다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양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망하기 전에 지금 알려진 게 흉통이나 메스꺼움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이와 같은 증상이 아나필락시스의 전형적인 증상하고도 유사합니다. 네. 평택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일단 발열하고 전신 근육통 등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뭐 완전히 이 연관관계가 없다라고도 볼 수 없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그 백신의 부작용하고 좀 더 가까운 증상이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두 사망 사례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지만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부검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된 부검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아나필락시스 사인과 뭐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아나필락시스 자체가 그 결과를,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정확하게 백신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 이상 반응 신고가 3건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이 중증 이상 반응 이 기준은 어디에 두면 될까요? 일단 뭐 중증과 경증의 사이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딱히 명확히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관련 증상, 임상 증상을 봤을 때 주치의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어떤 전신성 반응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분류가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렇지 않고 가볍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오늘 0시 기준 지금까지 집계된 백신 접종자 수가 8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누적 백신 접종자 수에 비해서 이상 반응 비율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상 반응 비율은 뭐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지금 알려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사례를 보면, 네. 1월 31일 기준으로 영국에서 파이자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을 보였던 접수된 사례가 한 0.2% 정도 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0.5%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범위 안쪽에 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서도 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접종 대상 뭐 프랑스도 이미 65세에서 75세까지인가요? 네, 확대한다고 하고 독일도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접종 대상 좀 고령층으로 확대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연령층 접종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대상자, 이상의 고령층도 대상자에 포함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연령층 접종의 논란의 핵심 포인트는, 네. 임상시험 단계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낮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비율을 보면 효능이나 안전성 각각 7에서 9% 정도 되는데, 이게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산술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600명이 넘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보통 임상 3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보통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네. 이 65세 이상의 수치가 600명을 넘기 때문에 저는 임상 3상 시험의 요건에는 충분히 충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괜찮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꽤 많이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요즘 이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도 있고 또 기존 언론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상 반응 관련해서 특히나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보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으로 해서 보도를 해야지, 일단 선정적인 문구나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면 이분은 실제로 백신에 대한 신뢰도나 수용성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실례를 들면 이제 기사의 어떤 타이틀을 뽑을 때 이 지금 의심 사례가 마치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구를 잡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기사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 타이틀만 봐서는 이게 관련성이 있구나라고 오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김정기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영어로 아날로그 인텔리전스 맞죠? 네, 발음 어떻습니까? 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검색형진 최영진 씨.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열혈 검색을 해오셨습니까?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죄송합니다. 감이 와요. 꽤 잘하셨어요. 예. 네네.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어요. 예, KTX 햄버거 진상 승객 논란입니다. 네. 아버지 밝혀졌습니까? 결론이? 아버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군요. 예. 가장 궁금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포털 사이트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진상 승객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KTX에 탑승한 젊은 여성이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햄버거를 먹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네. 이 여성은 열차 내에서 초코 과자를 꺼내 먹었고요. 이를 본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후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여성은 이번엔 햄버거를 꺼내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글쓴이가 이 여성에게 통로에 나가서 음식을 좀 먹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이 여성은 글쓴이에게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희 반응도 그렇고 사실 이 워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 일단 마스크를 벗으면 좀 그 민폐잖아요. 그럼요. 게다가 음식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 과태료 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또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이 여성은 글쓴이에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화를 낸 후에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또 걸어서 아빠는 안 돼.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며 글쓴이를 겨냥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뭐 쥐뿔도 없으면서 이런 말들이 들려요. 네, 뭐 천안 뭐 이런 단어들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네. 통화를 너무 크게 한 나머지 그 주변 승객들도 좀 조용히 해달라 이런 언성을 높였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 전화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큰 소리를 한 거예요. 햄버거 먹고 앉은 자리에서 통화하는 게 이제 영상에 담겼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 또 안내 방송에서 그 KTX 내에서는 음식 취식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또 안내 방송도 나오고 유심히 좀 들어보니까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뭐 X야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렇습니다. 말들인데. 그래서 글쓴이에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워낙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했습니다. 글쓴이가 일단 또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요. 햄버거 승객을 향한 사과 요구와 함께 이제 그분의 아버지는 찾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글이었습니다. 좀 의아하죠? 글에서는 승객은 저보다 15살 어린 아가씨고 어제 뉴스 방송 후에 일이 커졌기 때문에 본인도 좀 겁을 먹고 있더라. 오늘 안에 그 여성을 향해서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더불어 그냥 평범한 가정의 자녀라고 밝혔습니다. 승객에게 그 햄버거를 먹은 승객의 사과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승객은 글쓴이의 사과 요구에 3시간 동안 미팅을 좀 길게 하고 난 뒤에 너무 허기가 져서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는 심정뿐이었다. 신경 과민이었다. 그날 열차에 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하다. 아무리 이제 신경 과민이어도 그렇게 막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승전 아빠가 누구냐 궁금해 죽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좀 뒤져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분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 얼굴 좀 보자. 평생 아빠랑 살아라. 신경 과민인데 햄버거 넘어가냐. 또 유튜브에서는 공부하다가 힘들면 누나 보러 와요. 누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글쓴이. 그 글쓴이에게도 지금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승객의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분노가 이 글쓴이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요? 왜 아버지를 찾지 말아달라고 하냐. 네가 뭔데? 그쪽 집으로부터 뭐 협박이나 대가를 받았냐. 이런 악플이나 연락이 글쓴이에게 좀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처음에는 유명한 좀 재벌가 좀 되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고 아버지를 찾지 말아달라고 제가 쓴 건 유명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어서 찾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승객을 향한 누리꾼, 햄버거를 먹은 여성에 대한 그 누리꾼의 공부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아버지를 찾지 못하자 글쓴이에게까지 악플을 달고 좀 연락을 취하는 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러네요. 거기까지 넘어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레일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이 승객에 대한 좀 고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코레일이 직접 고발할지 또 지자체를 통해서 고발할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뭐 여전히 확산하는 상황이잖아요. 400명대. 이런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에서의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KTX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뭐 난동들, 소동들 좀 있었잖아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KTX 난동 사건을 전해드릴 텐데 제가 오늘 승원 씨를 비롯해서 밖에 계신 뭐 작가님, PD님 다 속여볼게요.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 KTX 기장이야 이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어요. 기장이라고 하면서? 기장이라고 하면서. 이분은 아내 및 지인과 함께 승차표 없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열차를 탔다가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하자 내가 KTX 기장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승무원을 협박했는데요. 다 지금 속고 계실 겁니다. 실제 기장이었어요. 실제 기장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실제 기장이었어요. 조사 결과. 근데 기장이어도 그 오프 시간이면 그럼요. 표를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근데 자기가 이제 기장인데 왜 나한테 검사하냐. 다 속았죠 지금? 어머나. 그래서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500만 원 나왔어요? 벌금이? 또 지난해에는 마스크 안 쓰고 KTX 타려다가 직원이 제지하자 바닥에 들어 누워서 40분 넘게 난동을 부린 승객도 있었고 2017년에는 많지 않은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서 한동안 또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가했던 사건인데 열차 승무원분들 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만큼 또 강력한 처벌과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오는데 별 하나 나무 네그루님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마스크 쓰시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화가 또 많이 나셨네요. 8797번님 그 여성분 참 대단하시네요. 그냥 범칙금 왕창 부과하는 게 답이네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또 우리 소리님도 어차피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잖아요. 고소인지 고발인지 본인이 다 감수하셔야 할 듯 이렇게 깔끔하게 문자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인공지능 검색 형진 아닙니까? 이러다가 점차 저만 오면 그 애청자분들이 화를 좀 나게 하는 공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니 그래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지능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봅니다.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오늘은 여당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수사청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 수사청 설치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의원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검찰총장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견과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은 이제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통령께서 이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 말씀에 의심을 갖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의견 개진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네. 공식적인 어떤 창구 그리고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또 의당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인데 정말 부적절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말씀을 잊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검찰 혹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면 뭐 공식적인 통로가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의견을 개진해도 과연 수용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네. 미리 정해놓고 그런 루트나 창구가 막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런 말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서 공무원의 어떤 그 자질도 의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청 설치 법안 언제쯤 통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선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네. 차분하게 하자라는 분위기고요. 네네. 우선 이제 제도가 안착되는 것을 봐가면서 친밀하고 차분하게 하자.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 이후에 네. 발의가 되고 그때 또 공청회도 진행을 하고 그런 순서를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는 조금 이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안착이라는 게 이미 이제 공수처 출범은 했지만 아직 시작을 못했고 이런 것들 좀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이 부지를 미리 발표 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도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요? 우선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네. 광명시흥은 물론 그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그리고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하셨고요. 네. 총리께서도 이제 재발방지 대책도 좀 주문을 하셨는데 LH 내부 규정뿐 아니라 관련 법까지 개정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은 정부 조사를 좀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고요. 네. 또 야당이 별도 절차를 또 이제 밟는 것은 또 야당의 선택 사항인데 어쨌든 정부의 이번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네.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이일의 어떤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적절했고요. 네.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어제 이제 민변에서 이 발표를 했고 또 감사원에 이것을 좀 수사해달라, 조사해달라라고 의견을 개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감사원 차원 조사는 병행 처리되는 거죠. 네네.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발견된 사람들만 LH 그 직원들이 12명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당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적절한 일들이 네.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여당의 지도부로서 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범여권 단일화 과정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얘기까지는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애 의원께서 이제 현역 의원이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법 여건의 어떤 진정성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그 단순히 대권이나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는 그 야당과는 이제 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김진애 의원님의 어떤 주장과 또 우리 당에서 단일화의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 좀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8일까지 우리 당에서는 단일화를 합의를 도출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김진애 의원님은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이렇게 단일화 합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14일 정도까지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14일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4일까지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3월 8일까지 우리 후보를 정하고, 네. 이제 오늘 또 선대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민들께 정말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기가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 뭐 단일화를 넘어서 나중에 합당까지 사실상 뭐 의도한 거다, 겨냥한 거다, 계산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런 인식도 있고, 네. 실제로도 아마 그런 물밑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이렇게 후보 단일화하고는 또 별개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급하게 단일화,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바른 방향인가라는 데는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가능합니까? 논의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합당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네. 우리 당내에도 합당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도층을 바라보면 또 천천히 차분하게 좀 신중하게 진행하자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의원총회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이렇게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법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당은 손실보상제 입법을 포함해서 상생연대 3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야당도 좀 찬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가요?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나머지 그 사회연대기금 또 협력 이공유법 이것도 반드시 3월 중에 이제 입법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이공유제가 사회연대기금법이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강제다,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킬 것이고요. 야당도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모든 사회가 고통을 감내한다는 포지티브한 방면에 방점을 두고 법안 심의에 좀 나서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상생연대 3법 모두 3월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상생연대 3법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목표다라는 거군요. 네. 그나저나 의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의협에서 뭐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막고 있다.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약간 큰 소리가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우선 이제 이 의료법 개정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 시기에 아낌없는 헌신을 보내주신 의료원들께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또 굳이 왜 이 시기냐고 묻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과는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어떤 상식의 회복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환자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량 의사들을 일소하는 신뢰 회복의 계기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량 의사라고 그러셨습니까? 불량 의사라고 인식되어지는 예를 들면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뭐 전신 마취 후에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고 진료를 하고 또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 사고를 내고 뭐 이런 의사들이 뭐 이렇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또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근절하자는 것이고 과잉 입법 사항은 좀 배제하고 3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 의사들이 이제 좀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다소 여론을 좀 호도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의료 전체 어떤 선의의 의료인들의 뜻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지금 여야 간에 또 공방이 오고 갔는데 이것도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 근데 과잉 입법 사항을 좀 더 논의를 해서 배제를 하고 3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에서요. 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명운을 걸게 할 지원책을 펼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R&D 지금 투자가 좀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2,500대 R&D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 수는 2014년에 80개에서 2019년에 56개로 24개나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 R&D 금액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너무 크게 감소를 하고 투자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 중국의 R&D 기업은 56개에서 536개로 10배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는데 기술 패권 시대이고 기술 패권만이 국방이고 안보고 외교고 복지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R&D 제조 강국 코리아 원동력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너무나 산업화도 늦게 시작해서 이런 그 R&D 투자가 적기에 되지도 않고 좀 늦어지면 결국은 IT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섰던 그 힘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신성장 동력 기술력은 축적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AI 또 배터리, ICT, 헬스케어 등 그 미래 산업의 기술력을 축적해야 되는데 R&D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결국은 선도 경제, 선도 국가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하게 R&D 투자에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누지 말고 연구개발에 명운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토론 상암동 영수회담 시작합니다. 명랑시사에서 품격을 담당해 주시는 두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인데요. 뭐 검수완박 또 부패 완판 신조 이걸 신조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부패 완판은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네티즌들이 많이 쓰고 있죠. 중수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먼저 김영우 의원님, 윤 총장의 어제 오늘 인터뷰 뭐 내용과 오늘 또 대구 가서 했던 발언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일종의 좀 예언을 하자면 이거는 그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절대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실력이 있고 무슨 인품이 좋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잘 알 수 없고요. 다만 지금 민심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을 어찌 보면 이제 와해시키는 건데 사실 수사청을 만들면서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요.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지난해 내내 썼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됐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 있는 사람, 세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수사청 만드는 건 말이죠. 네. 이러면서 민심을 등에 업고 지금 이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이 게임은 윤석열 총장을 이기기 어렵다. 겉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물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이 중수청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지난번에 선거법이나 공수처 법안처럼. 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민심의 역풍이 저는 올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게 서울 부산시장 전에 이루어지면은 여당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것이고요. 선거에서 선거 이후에 뭐 6월 달에나 이런 때에 통과시키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여권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론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발언에 힘을 쏟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네. 정말 정치를 하라고 굉장히 자극을 해주고 꽃길을 자꾸 깔아주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 등더미는 네.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이 길을 꽃길이라고 볼지는 모르지만 그 꽃 속에 가시가 다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윤 총장이 아셔야 됩니다. 네. 저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총장과 뭐 싸우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70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있었던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의 독점 이 문제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권력기관으로 국민의 편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검찰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시도를 해왔지만 성공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1대 총선에서 국민께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지금 따박따박 성공해 가고 있는 것인데 늘 검찰 개혁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본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충분하게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겠죠. 네네. 그때마다 검찰이 내세웠던 것이 권력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아주 꿀 같은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총장은 그 용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중수청을 설치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부패가 판친다. 아주 그냥 이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말도 네. 윤석열 총장이 밤새워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대꾸로 사자성어로. 네. 검수완박에 대응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으로는 뭐 아주 좋은 말을 잘 골라내서 국민이 딱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처음에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그렇게 덮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윤석열 총장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문제는 결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 이 국회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아직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 검찰의 의견도 듣고 정부 의견도 듣고 저희 당의 의견도 모으고 또 야당의 의견 듣고 하는 이제 논의의 입구인데 검찰총장께서 이것이 논의가 다 끝났다라고 예단하시고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의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글쎄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이제 검찰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좋지는 않았죠. 일반 국민 속에서도 그랬고요. 네. 저부터도 검찰이 너무나 큰 그 권력이 있는 게 아니냐 뭐 늘 생각을 해왔는데 하지만 지금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의 그 방향이 점점 좀 왜곡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검찰 그냥 와해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법안도 통과돼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하에서도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된 문제인데 그 공수처도 못 믿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국가수사본부도 또 못 믿겠다 해가지고 또 중수청이라는 거를 또 만든단 말이죠. 이거는 예전에 그 문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렸던 검찰 개혁과는 다른 거죠. 현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니까 네. 검찰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썼던데요. 네. 검찰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미 전국적인 그 국가수사본부 이런 게 있는데도 왜 또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현재의 검찰은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 만들었고 또 공수처 가지고도 못 믿겠다 해서 중수청을 또 만들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 능력 이거를 이제 와해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조응천 의원이 오늘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을 봤습니다만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인도 처음에 2019년부터 주장했던 게 기소권 수사권 이제 분리하자라는 어떤 본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기본 원칙은 맞지만 지금 공수처도 있고. 뭐 국수본도 있고 경찰 검찰이 있는데 또 이렇게 기관이 난립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도 사실상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 같은데 왜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게 이제 취지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 당연히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어떤 당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은 바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TF라고 하는 단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 안에서 이제 개인 의견들을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영우 의원 설명 잘하셨지만 검찰이 현재 남겨놓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장기적으로는 길게 봐서 윤석열 총장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간다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거냐 6대 범죄는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 중에 일부가 뭐냐면 수사 기소권은 융합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범죄가 더욱 전문화되고 진흥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언제까지 또 조정한다면 지금 가져온다면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의 입구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비판과 이런 것들의 모든 전제는 완전히 지금 뭐 검수완박 완전히 박탈한다 이걸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청와대도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인 것 같지만 지금부터 이제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잖아요. 검찰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국회 또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의견이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조절을 해나갈 건가. 이제 테이블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께서 본인도 그 과정에 자기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잘 아시면서도 끝난 것처럼 저렇게 선언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선언하는 거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해석하는구나. 민주당은 지금부터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나저나 그 이틀 연속 이제 뭐 국민일보, 중앙일보 이틀 연속 인터뷰를 하고 오늘 뭐 대구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발언들 그거야 뭐 기자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어쩔 수 없다. 응당 검찰의 입장을 여론에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입을 그냥 닫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정치행위 하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보지만은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한 거는 정말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말도 했잖아요. 내 밑에 있는 검사들을 다 빼가도 좋다. 뭐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다 빼가도 좋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잘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반부패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오히려 힘이 없는 국민들, 서민들을 살리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반부패 범죄, 특히 이제 경제 범죄, 지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금융 범죄 복잡하잖아요. 피해도 크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국민이 낸 세금까지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이제 범죄들을 저지르는데
이런 거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고 또 공소를 유지해야 국민들이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본 틀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거 의미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 말이 100번 들어도 옳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것이 정치라면은 그런 정치라면 해야죠. 왜 윤석열 물론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존의 정치인과 같은 그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응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밝히는 것이 맞다. 그런 정치가 왜 나쁘죠? 네. 아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필요하고 검찰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뭐 당연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고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기조정된 수사권의 안착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능력의 후퇴는 안 된다.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 이야기와 대통령 말씀이 뭐가 다른가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윤석열 총장은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대통령 말을 해석을 못 하나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본인도 알고 이해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3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 방문을 앞두고 어제 이제 검찰 내부를 이제 본인이 자기도 어떤 검찰의 수장으로서 수사권이 완전 분리된다면 그걸 못 지켜내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서 내부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논의 시작이니까 총장께서 이제 따박따박 국회에 나오셔서 또 법무부와 함께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국민 여러분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누가 죽입니까? 근데 우리 사회자께서 아까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속도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지만 근데 지금 이제 여권 내 여당의 특히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속도 조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중수청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추미애 전 장관조차도 우리가 뭐 67년입니까? 몇 년 기다렸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속도 조절이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수청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도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거 가지고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여권의 반응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거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여권에서 중수청을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그때야 뭐 이제 윤석열 총장은 직을 걸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뭐 사퇴를 공식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일각이지만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여당의 그 입장에 대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인내, 자제 속 부글부글 뭐 이렇게 기사 제목들을 뽑았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검찰 개혁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소위 추윤 갈등이라는 피로감으로 국민께는 다가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어떤 프레임에 빠져서 여당이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되 좀 질서 있고 또 국민께 좀 안심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아마 여권을 그런 자기의 프레임으로 지금 끌어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하고 그래서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자기 정치적 자산을 유지하려고 저는 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당이 거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권력 실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말대로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아마도 그 정치인으로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극진한 사랑을 표시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징계하려고 다 또 제가 하시고 다 비준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품격 있는 영수회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팩트와 범죄 심리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사건 개장 시간이죠.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건도 참 우울합니다. 아동 연쇄 성폭행범 출소가 임박했나 봅니다. 네. 10살 여아만 노린 범행이라고 하는데 끔찍하네요. 김영선 기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범행 시점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살짜리 여자아이만 골라서 성폭행을 한 정말 파렴치 범인데요. 네. 이게 수사기관에서 알아낸 게 사실 그 4건인데 겨우 15년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음 달이면 출소할 걸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수감 전에 마지막으로 저지른 범죄가 이 남성 이모 씨입니다만 이모 씨가 31살 때였어요. 네. 2006년에 이때도 아이들한테 왜 부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자동차 의자가 안 움직이는데 좀 도와줄래? 네. 이렇게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차에 태웠고요. 이후에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근 공터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고요.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일 텐데 사실 뭐 체력적으로나 뭘로 보나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다면 사실 전혀 부족한 높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남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달 출소 후에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소급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2011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 있고 법령 막 개정되고 한 이후로는 법원에서 바로 형을 때리면서 너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10년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행정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뭐 국가청소년위원회 뭐 이런 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간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06년에 네, 선고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인물도 빠져나간 거죠. 그때 했던 부서가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결국은 그걸 흡수한 게 지금 여성가족부인데 네. 문제는 그때의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담당자가 찾고 막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15년을 복역하는 동안 이 사람의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 사람이 출소한 후에 어떤 대책 자체를 우리의 법칙 예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전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이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2006년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아동 성폭행 한 건도 아니고 지금 밝혀진 것만 4건이지 않습니까? 외국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징역 나오고 이러잖아요. 100년, 200년. 15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2000년대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법체계라든가 수사사법체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 시기에. 예. 네네. 근데 이제 바뀌게 됐지만 이제 판례는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양형위원회 기준 자체라든가 물론 양형기준위원회 자체도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에서 판사들이 판결하는 가장 최고의 형량을 준 겁니다. 그 당시 예, 15년. 예. 그래서 그때도 신문 기사를 보면 이걸 이렇게 판단한 판사들이 되게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보통 이런 사건 자체가 뭐 10년 이하 기껏해야 5, 6년 정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 성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추행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형량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당시는 2006년 현재 15년은 그나마 많이 받은 게 이 정도였다. 그렇죠. 네. 그 김영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출소해도 나이가 40밖에 안 돼요. 재범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이 재범 확률을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재범 확률과 범죄학자들이 하는 재범 확률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됐겠지만 보통 뭐 60 미만이라고 하지만 매우 이 스페시픽한 성범죄자 같은 건 저희들은 95%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 이상. 예. 왜냐하면 거의 뭐 95% 이상이라면 거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성적 공격성은 뇌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절대 성향상 안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무리 그 안에서 10년, 15년 지났어도.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어떤 보상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범죄자들을 교정 교화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결론은 포기 아니면 오랫동안 가두는 거. 그래서 이제 형량이 높아진 거. 아예 격리시키는 방법밖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형량이 100년, 200년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종신형에 가름하는 정도 나오게 된 그 결과가 그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그게 뭐 화학요법이든 뭐든 치료 내지 교육 내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근본적으로 안 바뀌더라 이런 사람들은. 예. 지금 10살 여자아이만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딱 고를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살 여자아이만 지금 발견된 것만 4건. 이 특정 나이, 뭐 성별이야 그렇다 치고요. 특정 나이에 집착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어떤 심리인가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 페도필리아라고 성기호증인데 그 성기호증 중에서도 특정한 연령대의 공격성이 집중되는 경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축적되어 있는 바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뭐 특정 색깔, 특정 나이 아니면 특정 뭐 옷차림 이런 것에 각성된 상태에서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흔한 예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나이대가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특정 옷차림은 뭐 어떤 색깔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범죄자가 그 공격성을 가졌을 때의 초기 조건이겠죠. 이게 지금 신상공개가 안 된다고 김영선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법으로는?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여가부가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2006년 당시에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따라서 재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재심의를 하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보호감호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호수용제.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소급이 안 되겠죠. 소급이 안 돼요. 여전히. 소급이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우범자 코드를 써야 되는데 우범자 코드는 대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김영선 기자, 수도권 성범죄자 대부분이 학교 근처 뭐 인근에 산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최근에 그 한국일보가 아동 성범죄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이 성범죄자 중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622명의 주거지를 분석해 본 거예요. 꽤 많이 분석을 했네요. 네, 그랬더니 86%. 그러니까 뭐 86%면 사실 10명 중 거의 9명이죠. 이 9명이 초중고나 대학 같은 교육시설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살고 있다라는 결과고요. 근데 이 통계가 왜 심각하냐면 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 다수가 대부분 사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서울 지역을 보면 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19세 미만 청소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뭐 강간하거나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도 16%나 되더라.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네. 이게 86.1%면 대부분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도권에 밀집돼서 인구가 집중된 이런 구조에서는 거리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500m 1km라고 하면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건물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법 자체를 절대적인 미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간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밀집도를 역산해 갖고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걸 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거리 개념으로 해버렸다는 건데 이 거리 개념은 미국에서는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넓은 데에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거리 개념이었어 사람 희박한 거죠.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법무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심각한데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어떤 절대 거리 개념, 상대 거리 개념이라든가 인적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어떤 범죄학자들의 주장인데 이거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인적 개념을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형태의 사람이 많은 공간에 이 경우는 이 범죄자가 못 가게. 아예 그 근처를 못 가게. 예. 그리고 그 특별하게 어떤 우리 아이들이 집중돼 있는 곳에는 그걸 가중치를 더둬갖고 못 가게. 이런 개념을 더 많은 가중치를 둬야 되겠죠. 네. 이건 절대 개념으로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뭐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흔적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이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뭐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조두순 출소 당시에는 반짝 좀 관심을 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사실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얘기되는 게 전담 부서가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여러 부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아동 관련된 거, 성범죄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데가 있는. 이건 대부분 여가부 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을 미안합니다만 사실 힘은 법무부가 제일 셉니다. 센 데에서는 안 하고 여가부가 한테 미안하지만 힘이 없는 데에서 그걸 가지고는.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역학 구조랑 딱 맞는 부분인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그런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군요. 딱 들어가는 거죠. 우리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야 혹은 귀찮아 뭐 이런 정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범죄 유형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범죄 유형들이 또 있잖아요. 뭔가 승진에 도움도 되고 뭐 특수부 일들 오늘 검찰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 일들은 너도 나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이런 성범죄나 아동 성범죄는 너도 나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수한 에이스들은 이쪽에서 다 제껴지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같은 큰 어른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범죄가 더 많아지고 비율도 많아지고 또 굉장히 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가면 또 이제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가는 그런데도 아직 인식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그나저나 학교가 개학을 했어요. 뭐 이제 김영선 기자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참 학교 보내기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 보면 기를 가져야 하는 1학년들은 다 이제 다 매일 등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9학년들은 아직 뭐 오프라인 등교를 많이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 주변에 몇백 미터 거리 내에 이런 성범죄들이 살고 있다. 그것도 그나마 2010년 이전에 그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은 신상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나무네그루님 이런 범죄자들은 예외적으로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무서워서 애들 안 낳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꿈돌이님도 형량이 너무 낮은 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지금 2006년 당시에는 그때 많이 선고해서 징역 15년이다. 지금은 이 정도 이제 범죄 특히 어린 아이들을 겨냥한 성폭행 이런 건 형량이 어느 정도 지금도 높아졌습니까? 이제 성범죄 아동 성범죄 자체 형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20년 30년 그 이상은 사실은 양형위원회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누적된 형량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다른 보완 처분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아야 25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5년 많아봤자. 문자 주셨어요. ABCD 12번님 평생 못 나오게 해야 하는데 고등학생 때 납치될 뻔했었는데 그 후로 혼자 못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변해야죠.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짚어봤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같습니다.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함께한 사건 개장 시간 두 분과 쭉 함께한 가장 오래된 코너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개편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창 교수님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방송 재밌게 하셨습니까?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 방송인데 물론 재밌으면 안 되죠. 사건 사고 범죄가 공기와 같았는데 공영방송에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민영 방송에서는 하질 않죠. 왜냐하면 광고가 안 붙으니까. 네네. 근데 그것은 어쨌든 나중에 지불은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 공영방송에서는 좀 재얼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맨날 화만 내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룬 사건들이 워낙 심각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게 돼서 아쉽고요. 또 이제 사건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환 교수,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